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요. 며칠 전이죠. 10월 10일 날 밤 0시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거의 3시간 또는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밤에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28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핵심 내용은 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열병식을 하니까 이게 새로 나온 신형 무기들, 그중에 이제 아주 관심 깊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무기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입니다. 왜 이 10월 10일 날 밤 0시에 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수준 높게 이 좀 특색 있게 이 군사 퍼레이드 또는 열병식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도 11월 이후에 등장하고 난 뒤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열병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유심히 열병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2018년도 한 거나 2017년도 한 거나 또는 2012년도 한 거나 그게 저 뒤에 나오는 무기 체계만 조금 몇 개 다르지 그냥 특별히 이렇게 특색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수준 높게 아주 특색 있게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밤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죠. 제1부부장이 7월 달에 대미국 담화를 내면서 담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 했던 그 프레이드 이제 열병식이죠. 이걸 한번 DVD로 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이러한 새로운 그 북한의 열병식을 특색 있게 수준 높게 준비하면서 과연 미국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걸 이제 보겠다는 그 의미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올해 6월 25일 날 저녁 8시 20분에 서울 비행장이죠. 성남 비행장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식에서 보면 우리 한국군의 유해 반환하는 것들을 이제 보셨을 거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300대의 드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대의 드론이 등장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그런 연출들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본 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아마 북한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을 받아서 그것도 밤 12시에 드론도 사용을 하고 또 불빛도 아주 화려한 조명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인데요. 28분간 진행된 연설 내용은 크게 몇 개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북한군 또는 북한 주민들한테 대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무려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12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경제 제재도 있고 또 코로나19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상 이번에 태풍 때문에 엄청난 수해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삼중고 속에서 당의 지침대로 잘 따라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한 게 가장 이제 두드러져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 한국한테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한국과 마주 손잡을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한국과의 대화적이나 관계 개선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표현도 단 한마디도 쓰지도 않고 핵이라는 표현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이 북한의 소위 말하는 그 억제력, 전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크게 보면은 아주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주민들 또는 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그런 표현들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정상국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신년사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목례로 인사를 하고 신년사를 한다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병대회를 했거든요. 6.25 전쟁 그 기념과 관련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원로들, 군 원로들을 모셔다가 사실상 그 이분들의 그 업적을 치하해주고 이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아주 90도로 깍듯하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나 또는 다른 이런 노동당 확대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 능력이 부족을 해서 우리가 뜻하는 바 또는 목적한 바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북한 주민들이 삼중고를 이겨내고 견뎌내주고 다 당의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뭐 딱 한 줄 나왔죠. 사랑하는 남녘동포 여러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극복되면 같이 이제 손잡고 나가자. 뭐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왜 이제 그런 표현을 썼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6월 초까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도하는 그런 대남 관계 속에서 사실상 대남 관계가 굉장히 아주 뭐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까지로 가는 상황까지 발전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파괴가 됐고, 또 북한하고 한국하고 합의했던 9.19 군사 공동 합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허물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6월 24일 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유보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하고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서신이 두 분 서로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의 공무원이 피살되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을 통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씩 써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 한국하고 이제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자, 그런 이제 뜻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신호고요.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다라고 봐야죠. 이번에 김정은 연설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태껏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저기 5개년 경제 전략이 끝나니까 내년 1월 초에 있게 되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핵심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제는 희망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해 주고 싶은 거, 또 새로운 5개년 그 경제 전략, 그걸 발표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한국과의 협력 또는 국제사회 지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미래 5개년 계획을 짜지 않겠느냐, 그 순서의 하나로 이번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번에 걸쳐서 편지도 오갔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자마자 제일 먼저 그 쾌유를 비는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을 할 때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고 조 바이든을 선택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이것은 지금 북미 관계가 굉장히 힘든 관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와 절대로 손잡지 않고 그리고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탑다운식이 아니고 바텀업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일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통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상당히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동안 냉각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안전판 역할로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 안전판 역할로서의 한국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대한 죄수처 또는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내놓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단 한마디도 미국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 단 한마디도 핵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언어와 용어로서 우리는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남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상대방이 북한에 대해서 들이닥친다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전략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트위터나 또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 아주 지인들한테는 불같이 화를 냈다는 그런 전언들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제가 지금 이게 녹화하는 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없습니다. 이걸 자세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는 군사적으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능력과 의도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능력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특히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적을 바라볼 때는 그 적이 말하는 또는 어떤 의도, 그것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유심히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열병식 때 등장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인데요. 몇 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마 여러분들 눈에 띄었던 것은 아마 ICBM, 소위 말하는 화성 15형보다 더 규모가 큰 정말 괴물같이 생긴 그런 ICB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 이것을 화성 16형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새로운 ICBM은 지난 화성 15형에 비해서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길이가요. 지난번 화성 15형은 21m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23m 정도 되니까 길이가 좀 길어졌고요. 또 지난번에는 직경이 2m 정도 남짓한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직경이 커져가지고 2.4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80톤 포수짜리 한 쌍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입니다. 그러면 160톤 포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쌍, 그러니까 80톤 포수짜리 하나, 둘, 셋, 넷, 네 개거든요. 그럼 320톤 포수를 이렇게 쏴서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진 ICB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길이가 늘어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화성 15형을 쐈을 때 북한의 화성 15형 능력은 미국의 워싱턴과 또는 뉴욕에 도달할 수 있는 13,000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탄두 부분인데요. 탄두 부분의 직경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탄두 한 발을 다는 것이 아니고 탄두 몇 개를 이렇게 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이런 ICBM에 통상 뭐 한 대여섯 개부터 심지어 뭐 10개 가까이 그렇게 조그만 그런 탄두들을, 조그맣지만 굉장히 위력이 강한 그런 탄두들을 탑재하거든요. 그래서 직경이 이 정도, 2.4, 5m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 적어도 북한이 한때 공개했던 장구 모양의 그런 수소폭탄, 그런 거 한 서너 개 정도는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이렇게 다탄두가 들어가면은 목표 상공에서 한 발은 뉴욕, 한 발은 뭐 워싱턴, 한 발은 또 다른 도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체적으로 새로 나온 신형 ICBM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구경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력의 문제다. 추력. 얼마나 이 많은 힘을 가지고 이걸 쏘아 올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게 화성 15형이 화성 16형이라고 그냥 우리가 칩시다. 이것이 실전 배치되려면 어찌됐든 한번 시험 발사는 해야 됩니다. 시험 발사가 제가 볼 때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시험 발사하는 순간 엄청난 그 제재와 압박,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 가해질 거거든요. 아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바로 제재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것은 유사 없는, 사례가 없는 그런 고강도의 압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방 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그 ICBM은 새로 나온 건 언제는 쏘긴 하겠지만 그보다 오히려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로 나가는 거고요.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궤도로 다시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차이만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력하고 다시 직경 부분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위성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75톤짜리 4개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묶여서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75톤이니까 이게 한 300톤 포스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것은 80톤 포스짜리 4개예요. 320톤 포스입니다. 한국보다 더 강하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그 탄도 부분 또는 앞부분 헤더 부분요. 헤더 부분에 굉장히 큰 물체 또는 인공위성, 이걸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탑재 부분에 300g짜리, 500g짜리를 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앞부분에 거의 1톤 가까운 그런 무거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다탄두의 의미인데, 다탄두를 실험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다탄두가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인공위성을 외국에서 이렇게 발사할 때 보면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거기 인공위성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거의 계란이 이렇게 하나씩 나아지듯이 그게 인공위성으로서의 다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해가지고 그 탄두 속에서 인공위성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북한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ICBM에도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탄도탄 기술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결의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결의 제재를 받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ICBM으로서 화성 16형을 시험 발사하는 것보다는 인공위성을 그것이 은하사호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서 발사하는 것이 제재의 내용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크고 높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이 화성 16형을 시험 발사할 거다. 적어도 몇 달 동안 또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아주 예리한 칼을 칼집에 넣고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깊고 봐야 될 것이 바로 북극성 4A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극성 1형은 여러분들 요거는 2000톤급 잠수함에 탑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고요.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 지상에서 발사하는, 그러니까 수중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걸로 변형한 것을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년 10월 2일 날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3형은 이것은 3000톤급 잠수함, 이게 이제 개량하고 있는 거죠. 3000톤급 잠수함에서 발사할 SLB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것은 북극성 3형을 공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북극성 4-A형을 공개했거든요. 북극성 3형은 길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직경은 한 1.4m 정도 돼요. 요 직경이. 그런데 이번에 그 북극성 4-A형은 오히려 길이는 좀 줄어들었어요. 8m, 9m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대신에 직경이 늘어났습니다. 직경이 한 2m 정도 되죠. 그 말의 의미는 아까 ICBM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두 부분이 뭉퉁하고 직경이 더 늘어났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속에 핵탄두를 한 발만 싣는 것이 아니라 서너 발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이제 북한이 어떤 시험 발사를 통해 가지고 실전 배치된다라고 하면 북한은 사실상 완전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제2경력, 소위 말하는 전적 억제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라고 봐야죠. 북한은 지난번에 북극성 3형을 쏘았을 때 북극성 3형의 사거리는 한 2000km, 2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4-A형은 적어도 3000km 이상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건조 중에 있는 3000톤급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4000톤급 또는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할 그런 SLBM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일에 탑재한다면 6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탑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을 통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려서 온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위 말하는 대공 MD 미사일 디펜서 그런 그 수단들을 통해서 이것을 격파할 수도 있지만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에서 가까이 와서 발사하기 때문에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따라다니지 않는 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이 이번에 새로 공개한 ICBM보다는 오히려 북극성 4-A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더 우려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관련된 그런 북한의 새로운 전술 무기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신형 그런 단거리 미사일들 중에는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서,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뭐 방사포 이런 식으로 네 종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개했거든요.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무려 17번에 걸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은 두 종류예요. 왜 이게 이제 두려우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사거리가 전부 다 400에서 600k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남한 전체가 바로 이 네 종류의 신형 무기, 단거리 미사일에 전부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탄도가 우리가 정형적인 이런 탄도를 가는 것이 아니고 편심 탄도라고 그래서 최대 고도 한 50km 남밭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비행을 하면서 목표물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디펜서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북한이 미사일을 한 1000기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스커드 B, C, D, ER 사거리가 300km, 500km, 700km, 1000km 이르는데요. 이게 전부 다 액체 연료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3, 40년씩 됐으니까요. 사실상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종류의 신형 무기들이 전부 다 이 스카드 미사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스카드 미사일을 다 도태시키고 이 새로운 미사일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한국을 표적으로 삼는 그런 미사일을 이번에 다 공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신형 미사일들의 연료들은 전부 다 고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한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새로운 전차라든지 스트라이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유심히 봤을 텐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의 방산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해킹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S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체계 한 개 한 개를 전부 다 분석해보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방어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NSC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열병식을 통해서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신형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친구한테 야 친구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래 놓고 한 10분 있다가 아주 굉장히 큰 칼을 갖고 옆에 와서 야 이거 너를 위해서 쓸 거 아니야. 혹시 네가 나를 때리면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발언대로 우리가 평가하고요. 또 우리가 준비하고 그 뒤에 들어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전략이나 의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